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지만 국내 증시 월요일장부터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혼조입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3,208포인트, 코스닥은 상승합니다. 0.26% 오르면서 8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사냅니다. 94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3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개인 역시 83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4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7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11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합니다. 0.7% 내림세로 71,250원. 반면 SK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3% 강하게 올라가면서 26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66% 오름세, 거래가는 38만 1,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6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합니다. 1.59% 오름세로 거래가는 89만 5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6% 상승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강조하자 원전주가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거래가 68,800원입니다. 반면 현대차가 0.47% 내림세로 21만 1,500원. KB금융이 0.35% 약세, 거래가 11만 3,1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0.21% 소폭 올라가면서 4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5위권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35% 강세, 지금 에코프로 형제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 형제가 동반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4.8% 오름세로 13만 100원, 에코프로도 4.62%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5만 4,400원입니다. 펩트론이 0.3% 오름세로 30만 2,500원, 파마리서치는 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HLB가 3.4% 또 하락합니다. 거래가 4만 1,15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18% 약보합권으로 거래가는 27만 8천 원. 리가켄바이오가 1.6% 약세입니다. 14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0.84% 하락하면서 거래가는 35만 6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상승합니다. 0.27% 오름세 18만 3,3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리튬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과당 경쟁 문제 해소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자 국내 리튬 관련주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주 내에서는 엔캠이 오늘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85,600원이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15%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면서 3,445원대 거래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지금 25%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935원에 거래됩니다. 전선주도 보시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용 케이블 규제가 전력용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대한전선 1%대 오름세로 16,920원, LS 에코에너지가 2.74% 상승합니다. 거래가 45,050원이고요. LS가 1.79% 강세 보여주면서 17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89원대에 출발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89원 80전 유지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1,38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0.15% 약세로 3,205포인트, 3,20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오름세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지금 상승 잠재력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나타낼지 오후장까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번 주 흐름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주까지 조정의 흐름을 좀 이어받았고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장중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견조하다는 데서 수급적인 부분은 없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의 중심을 좀 이끌어왔다는 AI 모멘텀과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하면서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수급과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 위주로 시장은 이제 반등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에 조정장에서 이제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형성하는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6%대 급등하면서 같이 SK 하이닉스가 조정받았던 흐름에서 뭔가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조정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만약에 여기에 좀 동조화 현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증시도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 조금 주춤하니까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하락 내지 조정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일단 이제 공매도 잔고가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는 최고치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조금 차별화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IT 대형주를 비롯해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에는 공매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크지 않는데 아마 이제 개인들 위주로 많이 몰리는 수급 그리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주나 밸류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대차 잔고를 보면 대차 잔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인 대차 잔고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몰리는 것은 아마도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큰 종목에 좀 국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을 좀 자세히 짚어보죠.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반도체, 의약품, 특히 이제 우리가 더 좀 주시해서 보는 거는 반도체. 관세란 말이죠. 최고 100%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면 무관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100%라고 부과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반도체 관세가 지난주에 윤곽이 좀 잡히고 난 뒤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쪽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실적 발표 위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히려 상품 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윤곽이 잡히고 난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공장을 두 군데나 새로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의약품 관세와 비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은 뭐 1년 안에 건설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유예 기간이 좀 더 길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상품 관세가 윤곽이 잡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오히려 시장의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반도체 상품 관세 자체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억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상승할 수 있는 저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 거기가 애플 수주도 따냈죠. 그러면서 움츠러 있었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고 추가로 미국 테일러시 공장에 추가 투자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파운드리가 만약에 되살아나고 확실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힌다면
삼성전자 주가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반도체 실적에서 가장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적을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 주범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주가는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7만 전자를 올라섰는데 8만 전자까지도 아마 이런 모멘텀으로 좀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수주했던 실적들이 보시면은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의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발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1년, 2년 혹은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보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면 주가가 8만 전자를 회복하더라도 사실 그 이상 상승할 모멘텀은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파운드리에서의 수준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지만 당장 모멘텀이 크게 붙어서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냐라고 보면 거기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HBM4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하고 난 이후에 8만 전자 이상의 기대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파운드리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근데 이제 HBM4 말씀하신 HBM 관련해서 혹은 엔비디아 납품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그거는 확실히 8만 원을 하방으로 해서 단단하게 그 지지를 이상 할 수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마련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파운드리로 8만 전자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HBM에서 적어도 HBM3가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해서 발주를 받든지, 아니면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든지, 뭔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이 살지 않으면 8만 전자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운드리로 올라간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넘어서서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HBM4에서 뭔가 모멘텀이 새로 돌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보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실적을 같이 발표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실적은 좋았거든요. 카카오는 주가가 위로 확 뛰었고 네이버는 아래로 떨어졌어요. 같이 좋은 실적이었는데 왜 주가 방향은 달랐을까?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제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억울할 건데, 결국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결국 주가는 모멘텀에 더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실적은 둘 다 좋았지만 사실 네이버는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좀 단단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소브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반영이 좀 되었는데 결국 시장의 기대치는 카카오 쪽으로 좀 더 몰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카카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인 부분보다는 상대적인 모멘텀이 좀 더 붙었다. 특히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동안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서 좀 취약했던 부분이 이번에 좀 커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평가를 좀 줬다라는 것과, 어쨌든 카카오는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과 비롯해서 다른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분들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주가 힘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네요. 네이버는 사실 소버린 AI 프로젝트에도 선정이 되고 카카오는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데는 오르고 붙은 데는 내려간다. 오늘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 펀더멘털에 귀결되지 않을까? 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평소에 네이버에 점수를 더 많이 줬던 게 좀 사실이고, 다만 이제 네이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커머셜 관련된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나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아마 향후 이렇게 가면 네이버가 커머셜 쪽은 굉장히 강해지겠지만 기대했던 본업에서의 컨텐츠 쪽에서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는 어쩌면 실망감이 네이버는 조금 들어왔고 카카오는 나빴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절대적 비교를 보면 사실 네이버가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가라는 게 결국은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모멘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네이버의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주가 흐름이 카카오 쪽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굳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카카오로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 해석에 따른 주가의 차별화 이런 장세는 굳이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당분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훨씬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이제 주가 차별화 현상은 물론 이제 실적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주가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사실 등락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실적이 좋지 않거나 가이던스가 하향되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0%씩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연동 베이스가 커졌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선택적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차별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거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 바로 급나가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가 차별화 현상은 올해 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라박 이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에 미러 정상회담 추진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방산주는 하락하고 또 재건주가 올랐단 말이죠. 이게 뭐 테마적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방산주와 재건주에 대한 또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방산주가 그동안 상당히 고공행진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지만 사실 밸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의 비교라든지 미국 방산 종목에 비해서도 PR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가 지금 늘어나는 곳에 방산주도 분명히 한 축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밸류 부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주가는 단기 급락의 가능성은 사실 계속해서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방위비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일단 짧게 투자를 하는 헤지 펀드나 롱숏 펀드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회담을 시작해서 만약에 휴전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건주는 최근에 이제 상승 기조를 달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건주의 특징은 최근에 회담이 나왔다고 해서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종목은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선에 고착화되기 때문에 후방의 재건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재건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는 전력기계와 관련된 지번호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에이콤 같은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회사들이 지금 후방에서 재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콤이나 지번호바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앞으로 재건 산업에 뛰어들 것에 기대감이 되는 예를 들면 미국 기업 같으면 플로앤데코나 홈디포 같은 종목들은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 산업에 뭔가 새로 진입하는 기업보다는 지금 현재 재건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국한돼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미중 간 관세 협상이 미뤄지는 합의 그 시한이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90일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최종 사인이 나지 않은 것 같은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2일이 지나가면 이것도 엉뚱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상호관세 자체가 협상 자체가 페이퍼가 아니라 전부 다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말을 다르게 하면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미중 관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와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부품, H20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잘 진행이 되면 큰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중국과 또 트러블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한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히토류나 IT 특히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선을 서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된다라고 보면 90일 유예안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미장으로 가보죠. 미장에서는 엔비디아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계속. 이달 말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그동안 뭐 밸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높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밸류가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서 블랙웰 추가 발주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H20 납품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기존의 실적 가이던스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실적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이번 분기도 나쁘지 않고 다음 분기 특히 실적 가이던스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군은 계속해서 실적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H20 칩 관련해선 중국에서 보안 문제를 걸고 나왔잖아요. 이 변수는 괜찮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뭔가 이 미중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H20이 공급되지 않으면 중국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웨이에서 나왔던 H20 대체가 가능한 칩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 환경을 바꾸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면 결국은 H20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보안과 관련돼서 어필은 하겠지만 뭐 H20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결국은 H20 납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의 강세의 원동력은 사실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미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애플 주가가 오랜만에 아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애플이 본격적인 반등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짝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안도렐리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애플이 AI와 관련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박하게 받았고 투자도 좀 가장 더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건데 사실 최근에 애플이 주가가 공행진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빅테크 기업 쪽 각을 세웠던 기업이고 뭔가 가장 불안한 상태를 거쳤던 애플이 미국의 공장 신규 투자를 증설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라는 안도렐리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은 주가 흐름이 강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불안감이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반은 다졌다. 다만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뭐 시리와 관련된 부분의 투자 확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뭔가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주가의 반영이 좀 직접적으로 된다면 그때는 이제 애플 주가가 한번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셋 이재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안 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또 한쪽에선 세수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도세 등 주식 조세와 관련된 혼란이 길어질수록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주식 민심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요. 이번 당 정대 고위 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당에서는 50억 원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당 쪽에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의 그 민심이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50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세수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원안인 1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을 만한 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그 세법 개정 관련돼서 배당소득세나 이런 세법 개정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보다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이라든가 그런 범위라든가 그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지금 종목당 10억이잖아요. 종목당 50억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투자자들이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자들의 한 0.1% 수준인데요. 네. 0.1% 수준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이 급박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제 코스피 5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급진적인 강화보다는 이제 우리 과거에도 이렇게 강화하는 게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50억에서 25억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 한 번에 10억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후에 우리 코스피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엔 드디어 햇볕이 도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 5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옮기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면서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자.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쭉 펴고 나가려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과세를 한다. 그런데 이 과세 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주말에 결론을 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50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론의 추이를 너무 보지 말고 정부와 또 이제 여당이 좀 과감하게 결심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동 교수님과는 사실 이 논란 초반에도 저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계속 가다부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싫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네.
세제 개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는 조금 짚고 싶은 것이 지금 여당이 계속 야당 때 했던 그런 행태를 조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이제 입법의 고유 권한은 입법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가 미치는 어떤 법역의 경제 행위라든지 경제 주체라든지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고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정부가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면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개별 의원 단위에서 좋은 안이 갖고 있다면 그게 녹아들어져서 여야가 협의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기 전에 개별 의원 단위에서 특히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증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감세를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식 그런 감세 법안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입법 주도로 가서 조금 가미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개별 의원 단위에서 그것도 여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 전후 뒤흔들기식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보면 정부에서 가세 원칙과 조세 공평이라는 가세 원칙과 그다음에 눈치 보기 사이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역시 또 조속히 결론을 못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논란을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우리가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조세 원칙에 기반을 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또 초유의 사태가 하나 또 빚어진 게 이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창을 열어봤는데 그게 이제 보좌관 명의의 주식창이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차명거래라든지 뭐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졌어요. 혹시 이 사태도 이번에 이 영향을 좀 미쳤을까? 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시죠? 맞아요. 뭐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네, 물론이죠. 네. 예,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보 들어서면서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뭐 엄단을 하겠다. 그래서 주가 조작 뭐 합동 대응단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래서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가 뭐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이 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위반을 하고 지금 유도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춘석 의원 건이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춘석 의원 측의 해명은 사실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좌관의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와서 열어봤다가 이제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설명이 납득이 가시는지? 납득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스마트폰 우리 안 쓰는 분들 없고요. 뭐 제가 뭐 우리 딸이랑 같은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배경화면부터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비밀번호 우리 딸이 또 항상 또 사춘기라서 지금 비밀번호 걸고 있습니다. 그거 여는 그렇군요. 것도 걸어야죠. 여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춘석 의원 개별 의원 단위 정말 이거는 뭐 개별 의원 단위를 건너서 이거는 어떤 차명 계좌라는 어떤 위법한 지금 행위를 한 거고 게다가 또 지위가 지금 법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또 거래했다라는 그 의혹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춘석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세제 개편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뭐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법이라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본입니다. 우리 기본 국법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뭐 이 부분과 또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그렇게 연관 지어 가지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세법이라는 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또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쪽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제 세제 개편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내 주식이 폭락을 네.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더라고요. 공매도 잔고도 늘었다 그러고 주식 거래량 자체도 급감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제 개편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세제 개편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우리나라 유사한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증시가 빠지는 현상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제 개편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무래도 네.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정부가 보통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세수 효과까지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강화했을 경우에 기대하는 순증 효과가 한 2천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따라서 좀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마 감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규모가 또 2천억이에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억이었기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0이네요. 네,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뭐 정부에서 예측한 세수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세수 예측할 때는 뭔가 이제 우리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까지는 깊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작년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어땠을 것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 효과를 측정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기재부에서 예측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의 변화로 인한 순증 효과는 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수 효과는 없어요. 대신에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행태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태 변화 유도하는 것이 서로 또 충돌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도 고민했을 거고 민주당도 고민했을 거고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했을 텐데 이거 식성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네. 너무 세제 개편은 사실 7월 달에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가 새로 들어온 것이 이제 6월 달이고 충분하게 고려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민감해 하나라는 부분을 좀 이제 짚어보죠. 계속 반복돼 왔던 논란이 이겁니다. 이 기준이 너무 문턱이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돼서 연말에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해당 종목의 주가도 떨어뜨리고 주식시장도 다운시키고 뭐 공매도라든지 뭐 역투자라든지 뭐 각종 부작용 수급이 이상하게 꼬이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하나 재벌 총수 견제 기능도 약화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주식을 파니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대주주는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견제 능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 뭐 다양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뭐 좀 과도한 우려다. 과도한 우려라고 예, 보세요?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당 지금 10억입니다. 50억, 10억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5억 이상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기관은 이제 연기금하고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세제 전문가이신 송 교수님도 계시지만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면세 특례에서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투자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뭐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나 이제 아니면 소액주주 연대 아니면 이제 일부의 이제 행동주의 펀드만 지극히 일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지분율을 보면 내부 50, 외부 50 정도 됩니다. 네. 내부 50 중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한 30%,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와의 특수관계자가 한 10%, 그리고 이제 자사주나 뭐 기타 해가지고 10%에서 50% 정도가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수가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속칭 일컫는 그 대기업 집단의 지분율을 보면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건 1.7%에 불과하지만 계열 회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뭐 대주주에 대한 그 과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제 주총에서 의결권을 하고 무슨 프락시 보팅을 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제한적 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연말에 조금 매도라고 연초에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러한 성향은 뭐 미국에서도 이 세금 효과 때문에 네. 일부는 발생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연말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금과 관계없이 뭐 매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세금 효과를 따진다면 오히려 손실난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연말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거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연말에 이제 폭풍 뭐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거 보면 뭐 11월, 12월에 폭풍 매도가 일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곧 이어서 이제 폭풍 또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뭔가 하면 거래량과 관련해서 순매도액이 연말에 전체 거래액, 한 해 거래액의 거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물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닥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수익률 측면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을 크게 상회를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실 거꾸로 뭔가 하면 개인들이 설사 이 대주주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매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받아준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주주와 관련된 요건이 일부 이제 집중된 연말의 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100%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니면 금투세와 같은 그냥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이 있는 건데 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금투세, 물론 여기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금투세로 돌아가서 그게 과세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논란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저는 전공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넌 대주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에 따른 이제 논란 지금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아예 다 그냥 대주주 그런 타이틀 다 떼버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일원화된 과세 체계 안에 다 바스켓 안에 넣어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각종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 과세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사실 많이 거론돼 왔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소 교수. 예, 작년에 우리 금투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엄청 논란이 많이 있었던 다뤘었죠. 거죠.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결국 무산됐죠. 결국 무산된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폐지에 동의를 하시는 바람에 정부 의견에 동의해서 폐지가 됐죠. 네. 자, 이게 참 이런 논의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0억 이상일 때 대주주였다가 올해는 10억이 넘어가면 대주주. 도대체 대주주의 정의가 뭐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대주주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관여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논란은 싹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이 얘기만 이제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김현동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시사성 있고 또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연말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이런 세제가 없다고 해도 연말 연초에 이렇게 주식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본인 자발적인 의사 때문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온 충격 때문이냐, 이제 세제 개편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율성 영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제가 없었으면 안 팔았을 텐데 팔아야 되는 거고, 이게 없었으면 안 사도 되는데 산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또 누군가는 또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이제 기재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강화했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습니다. 그때 주가 별로 안 내려갔다.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올렸지만 안 올랐다.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따라서 어떤 정책 발표 전후의 흐름을 보고서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와 도입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발표된 하나의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아예 그냥 원래부터 대주주였던 사람, 또는 아예 그냥 대주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도를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실질적 증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대주주 강화된 이후에 일단 대주주들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실증적 논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서 영향이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 미미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좀 그 정부에서도 이런 과거의 학계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좀 흐름을 좀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거기도 과세체계가 있잖아요. 그 주식 매도 시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캐피탈 게인 그게 이제 테스트가 있죠. 대주주라고 해서 하고 대주주 아니라고 해서 안 하고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투세를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는 갖춰지는 거죠.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교수님 의견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에 이제 찬성하는 쪽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일부에서 이제 속칭 이제 누더기가 되고 있는 상황.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유보 잠정적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속개되기는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종국에 나가야 할 방향은 금투세 도입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대주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주주 그러면 지분율을 기준으로 나누지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건 조금 좀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율을 높이든 낮추든 간에, 그래서 비율 이게 단일 방법론을 통해서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일단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조금 보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 금투세라는 것은 우리 조세 관련 학계에서 거의 20년 동안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나왔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이름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그게 공평하니까, 그리고 또 조세 중립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현행 체계 같은 경우에 어떤 또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또 세율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외 모든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바스켓에 집어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체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무산이 됐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또 많이 말씀을 하시던 손실남의 공제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돼 있는데 금투세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손실이 또 난 거는 5년 동안 2월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금투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바로 뭔가면 장단기 투자이익을 구분을 해서 장기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2월 공제도 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외국의 입법 내를 참조를 해서 10년 정도 더 늘리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을 다
뒤엎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주주 관련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전에 1999년도에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대주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백이 대주주였지만 그 이후로 과세 영역이 계속 우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과세 기반을 넓히는 식으로 이 대주주의 영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안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주주로.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 10억 원 갖고 있는 사람,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대주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최대주주라든지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대주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주주라는 명칭을 없애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주와 관련해서 요건이 지금 종목당 우리 금액도 있지만 지분율 기준도 있습니다. 1%. 현재. 그래서 네. 둘 중에 이제 하나 걸리는 걸로 있기 때문에 뭐 지분율이 있지만 현재에서는 지분율보다는 종목 요건이 조금 더 적용될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약간 밸런스는 안 맞다라는 점은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과거의 10억과 지금의 10억, 미래의 10억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는 혼선들, 논란들이 분명히 있죠. 그 같이 얘기된 게 이제 거래세도 금투세 도입이 안 되면서 원상복구 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올리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논란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금투세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금투세 도입을 한다면 거래세도 잠정적으로는 미국처럼 아예 없애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논리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대주주에 대한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세제 전반에 대한 지금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금수대 도입하면서 거래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농특세가 있거든요. 네. 농어촌 특별세 0.25%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부가세이기도 하고 이것도 과연 지금 필요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좀 대통령께서 크게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의 안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작은 어떤 개정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로 세수에 대한 얘기를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김현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대주주에 대한 기준도 없애고 양도세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똑같이 이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수세를 도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좀 과감하게 이제 대통령께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5,000피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임기 중에 5,000피 달성하겠다. 5,000피 달성하면 그때 금투세 전면 도입하겠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많은 세제 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어요. 단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적합하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작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하락시키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많이 하락이 될 텐데 왜 굳이 지금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5,000피까지 가면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잖아요. 그 정도의 주식 투자에서 많이 벌었으면 그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도 국민들이 주세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천 안 되면 5천 안 되면 계속 도입 못하는. 뭐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중시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과 세제 정책, 재정 정책도 또 금융 정책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마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진정성에 반응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투세가 이제 무산된 배경도 경기도 전반적으로 안 좋고 증시도 다 안 좋았던 상황인데 그때 하필 금투세 도입이 온당하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코스피 5천 내걸었고 증시 활성화시키겠다. 온갖 지원책 막 이야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떡하니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부양책을 계속 써도 모자란데 갑자기 이게 웬 난리가 역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쭉 보면
항상 얘기하듯이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네. 이제 결정을 해서 뭐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2,500, 그러니까 5,000을 이야기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링 효과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한 2,50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시적으로 한 2배 정도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PBR도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비로소 한 0.8, 0.9 정도에 해당이 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5천까지는 임기 내에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S&P 500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5년 아예 2배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경제 체력이라든가 그다음 PBR 시장의 주식시장의 PBR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5천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한 네. 4천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4천이 되면 PBR이 1.34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번 정도가 1.34가 돼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갔지만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보면 김 교수님, 금투세와 비슷한 금투세 그다음에 거래세는 아예 거의 제로 수준을 낮추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양도세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와 같은 주식 양도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세는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워낙 세금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0.3% 거래세율을 매기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0.5%나 되는 그런 거래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를 만약에 도입했다면 이 거래세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였고요. 물론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이제 증권 거래세라는 세목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징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쓰임새도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방향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거래세는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배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도 되게 컸죠.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리과세 기준이 해당이 되는 게 배당 성향 40% 이상,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네, 나오네요. 연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는 경우. 저게 상당히 터프하다는 거예요. 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상장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아까 이제 배당 소득이 실질적인 투자자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거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이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쭐까요? 좀 기대 못 미친다고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야기 계속 나왔고, 그러면 이제 세율이 어느 정도 좀 리저너블한 범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대 35%까지 지방세 빼고 35%까지가 나와서 조금 시장에서 좀 당황을 한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배당 성향을 좀 높여서 주주 환원율을 좀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는 배당소득과 관련 과세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그 기업의 배당 성향을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지금 뭐 40% 또는 네. 뭐 20%, 25% 이상의 뭐 3년간 뭐 5% 뭐 증가하면,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세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제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상장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이 26%입니다. 네. 그리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토픽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35%예요. 거의 비슷하게. 네. 물론 이제 전체 기업 전체 시장 전체로 보면 조금 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의 배당 성향에 대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30%로 가고 그다음에 35%로 가던, 아니면 처음부터 35%로 가던, 지금 이제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처음에 30%로 가고 그다음에 35%로 2단계에 걸쳐서
조금 단순화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안은 그 분리과세 그 세율 구간을 조금 좀 하나 정도 더 만들면 어떨까라는. 신설하자고요. 예. 지금 생각-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에 2천만 3억 원 그렇죠. 이하, 3억 원 초과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어차피 있었던 거고요. 네.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한 건데 3억 2천만 원부터 3억 이상 그래서 뭐 20%뭐 35%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배당 소득을 연간으로 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소득을 감안을 하면 예. 한 2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구간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은 분리과세하는 정도의 굉장히 낮은 세율로 뭐 15%가 됐든 16%가 됐든 요게 아마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억에서 3억 또는 1억에서 5억의 이제 블랙킷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 이상은 뭐 20%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20%나 뭐 25%나 35%나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의 조금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두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반드시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미국의 신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가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의 장기 투자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턴오버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고 그래서 시장의 안정성 차원을 생각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서 뭐 몇 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좀 과감하게 네. 세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로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세 공평이고요. 조세 공평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 수 있는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내는 세금 유효세율이 실효세율이 비서보다 더 낮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내는 세금의 비율이 자기 비서보다 워렌 버핏이 더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 학술적으로는 자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에 대해서는 세법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공평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순핵 총리였다가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로 바뀌었었는데 순핵 총리가 굉장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때 영국의 노동당이 어떤 공격을 했던가 하면 그 순핵 총리가 내는 유효세율이 키어 스타머 현재 총리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인 거죠.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과 관련해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의 소수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평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부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측면에서도 이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라고 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공평을 훼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함으로써 배당이 정말 늘어나서 또 배당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건데. 네. 배당을 확대시키자는 그 유도하자라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분리과세를 적용. 예, 만약 그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제만으로 배당을 늘린다라는 확실한 학술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설사 배당이 는다 하더라도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외 학술 논문을 다 우리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역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여당의 칭찬할 부분이긴 하는데 상법과 관련해서 지금 1차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제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트키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회사 법제를 통해 가지고 배당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가지 제가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는 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아마 학술대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주주하는 성향이 높은 기업이 PBR이 오히려 낮다. PBR이 낮다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도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기업, 물론 이제 이 기업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PBR이 높다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학술 논문상의 여러 실증 분석에서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배당소득 저율과세와 관련해서 잃어버리는 게 없는 게 아니다. 조세 공평이라는 것은 국내외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그 수단을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스튜어디스 코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견이 좀 갈리네요. 저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시 얘기하면 저축에 대한 과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재원은 저축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작게 하자. 그래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뭔가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너무 저율과세가 돼 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게 정말 상충하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율과세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장에서 이번에 실망을 했던 것은 이소영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던 안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소영 의원의 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고, 처음에는 배당 성향 35%였죠. 네. 그리고 배당 최고 세율도 25%. 25%였어요. 네. 근데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는 배당 성향 40%, 그다음에 최고 세율을 35%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의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소영 의원 안이 원래부터 민주당이 있었던 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수님 말씀하신 세제가 너무 복잡하면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과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지, 20% 이상이면서 작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이었는지 그거 보고 막 투자하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소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차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내가 거기에서 가치 혜택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 뭔가 장기 보유와 유인을 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예전보다 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제가 좀 간편하게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세를 세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배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풀어주면, 주주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우리 경제 활성화되도록 쓰고, 뭐 이런 이제 선순환 경제의 측면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율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타당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유해한 어떻게 보면 조세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시각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좀 뭔가 로비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자산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 과세를 좀 낮춰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댔던 이유 중에 바로 뭔가 하면, 네. 자본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다리가 들어서 없다고요? 예, 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든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네. 논리가. 그래서 어떤 국가의 세율이 높으면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세율이 낮은 국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소득이든 또는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서 세금을 낮추면 또 다른 나라는 불리해지니까 그쪽 나라에 또 세금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과 관련된 소득에 관해서 세율이 좀 낮춰지는 이른바 이제 유해 조세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막 세율을 낮추는 그런 경쟁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OECD에서 다 나오는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우리 조세와 관련된 학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최저한세를 매겨야 된다. 너무 유해한 조세 경쟁이 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조세 공평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요 밑으로 낮추지 말자라는. 낮추지 말자. 네. 그런데 한 개별 국가에게 어떤 선의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세처럼 예. 지금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한세를 우리가 도입해서 디지털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적정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도 적정한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끔 강제하자 이런 논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저도 뭐 한 말씀 더 네.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조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이제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누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도 좀 누진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뭐 거기는 단일 세율인 걸로 그러니까 장기 보유냐 미국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에 따라서 그냥 단일 세율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누진 세율로 되어 있고 누진 세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게 이제 종합과세가 되면 자기네 소득세가 49.5%까지 세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안 해봤지만 안 가본 길이지만 지금 대주주 뭐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총수 기업 총수 집단 대기업 집단의 총수라고 하는 분들이 뭐 증여세나 상속세 그다음에 뭐 소득세 때문에 배당을 좀 주저를 한다. 네. 굳이 뭐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고 배당을 주저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하나의 이유로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이참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배당 자기네들의 소득세에 비해서 배당 소득세를 낮췄을 경우에 과연 정말 배당을 성향이 많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세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누진적으로 뭐 단일 세율이 아니라 뭐 14%에서 35%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누진 세율은 이제 국가마다 워낙 이게 조세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단일 세율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진 세율 체계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6에서 시작해서 45%까지 국세만 봤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단순화된 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투세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도입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 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당소득은 저는 금투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소득이든 자본이득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금투세를 만약에 시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로 뭔가 하면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과 그다음에 이 배당에 대해서는 세율이 차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역시 조세 공평성의 여러 가지 경제적 비율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배당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그 베스킷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 조세 체계랑 또 정합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 금투세가 시행 안 된 이 시점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과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조율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너무 조세 공평 측면에서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리스크 리턴 개념에서 보면 네. 이자 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거에 대한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무이자 위험. 그렇죠. 네. 무이자 무이자. 많이 무위험 바뀌었네요. 자산에 대한 무위험, 네. 무위험 자산에 대한 무위험 텍스인 수익이죠. 거 세금인 네. 거고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세금이니까 아, 리스크를 떠하는 거에 대한.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면 굳이 뭐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조금 더 낮아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대부분의 국가는 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한 세율을 매기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다만 부자 감세로 인해서 그 고액의 배당 소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높은 배당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서 교수님 아까 구간 신설을 그렇죠. 하나 더 하자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금 지분이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과세를 좀 더 높게 하고 이렇게 실제로 소액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좀 저율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면 어때요, 김 교수님?
효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역시 세제가 복잡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하나 추가하는 건데요. 2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정도, 예. 근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자들의 연금 계좌에도 사실 이제 오랜 기간 주식을 거기다 담아놓고 배당만 받아가지고 그렇죠. 일정 부분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법도 401k 같은 뭐 그런 계좌 같은 경우 우리도 만약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려면 과세 세율을 너무 높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금투세라는 체계 안에 이 자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자 부분도 우리가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푸콜 페르티를 통해 가지고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자를 캐피탈 게인 양도 차익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입법내는 보면 금융 상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세 체계로 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배당 소득으로 은퇴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세 체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의 뭔가 가미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어떤 납세 행정 비용이라든지 비효율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조금 어렵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크겠지만 좀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말 나와서 이제 금투세에서 논의가 옮겨가서 제가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잠깐 첨언을 하자면 네. 금투세 도입하면 야 시장에 지금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 그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재정당국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었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차라리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수익률이 안 높을 때 금투세 도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재정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과세 대상자가 거의 늘지 않아. 그러면 납세자들이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아 우리 세금 별로 안 너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조세장을 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조세장이 커져버렸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한번 4,000포인트나 뭐 5,000p 올라갔을 때 그때 되면 야 안 그래도 가뜩해서 좀 올라갔는데 또는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플러스 앤 코스가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는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또 증시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